그렇다면 운행자의 개념, 인정 기준, 그리고 인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다음에 유사 개념을 우선 하나 좀 봅시다. 그래서 자배법은 책임의 주체를 운행자라고 해가지고,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자가 적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운행을 하느냐, 위법한 이유로 해서 원인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가리지 않아요.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자가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운행하다가 남을 쳤다 하더라도 그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면.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볼까? 차주가 이따가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차주가 밤새 차를 갖다 놨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차를 갖다가 그 유리창을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전선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스파크를 일으키면 차가 시동이 걸리더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가지고 절취자가 이 차를 끌고 가가지고 제3자에게 사고를 냈다 그러면 제3자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죠. 절취자가 얘를 위해서 운행할 일은 만무한 거 아니야, 그죠? 지 마음대로 지가 운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배법 3조에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이게 뭐예요? 운행지배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에 반환 가능성이 있느냐 할 때, 절취한 놈이 차를 갖다가 쓰고 나서 그대로 갖다 놓으리는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범죄에 있어서 절취한다라고 하는 절도죄는 점유를 침탈하는 죄예요. 점유를 빼앗는 죄야.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침탈했다라는 거하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하고는 완전히 그 성질이 달라요. 점유 이탈물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분실한 거. 분실한 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의 실력적 지배는 끊겨 있죠. 내 실력적 지배를 벗어나 있는 물건을 습득한 자가 찾아주지 않고 그냥 쑥싹 하고 먹어버리는 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예요. 반면에 절도죄는 내 점유를 빼앗는 자예요. 내가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훔쳐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죄는 그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있는 물건을 침탈해 가는 것이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뭐예요? 그 실력적 지배를 벗어난 물건을 찾아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행 지배로 치게 되면 절취를 해간 경우에, 훔쳐간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점유를 지금 뺏긴 거죠? 없는 거죠? 실력적 지배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배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취가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운행 지배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때 이 절취자는 나쁜 놈이죠. 위법한 놈이에요. 얘는 적법하게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지만 얘는 위법한 놈이죠. 이놈도 운행자에는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면 위법, 적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가 다. 운행자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면, 운행 지배가 있는 자라면 모두 운행자. 그런 모든 운행자 중에서 그러면 나쁜 놈 빼자고, 위법 운행자를 빼자고. 그러면 뭐예요? 좋은 운행자만, 좋은 그 권리 있는 자만 나오는 거겠죠? 그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유자라고 그래, 보유자. 그럼 위법 운행자는 누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취자, 절취 운전자. 또 하나는 무단으로 운전하는, 허락 없이 운전하는 무단 운전자. 얘네들을 뺀 나머지를 우린 보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유자라는 개념은 이게 또 자배법 학자들이 법을 만들면서 독일의 할텐이라는 개념을, 독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할텐, 독일어로 할텐이 보유하다야, 보유하다. 홀드예요, 홀드. 그러니까 할터지. 할터가 보유자예요, 쟤네들. 이 할터. 이 할터를 번역하면서 일본 아이들이 소유자라고 번역할까 그랬더니 꼭 소유자만 아닌 경우에도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유자 아닌 자도 뭐냐면 친구가 차주인데 차주한테 친구가 차를 빌렸다든지 또는 렌트카 업자가 소유자지. 그런데 렌트카 업자한테 차를 렌트해서 빌린 이자는 위법, 적법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을 포섭하는, 그러니까 적법성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를 모두 포섭하는 자로
그 용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자는 안 되겠고 적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비슷한 글자를 만든 게 보유예요, 보유. 그 보유자의 개념을 우리 초문에서 2조의, 자별법 2조의 보유자의 개념을 봅시다. 책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죠. 거기에 정의 규정이 있는데 우선 그 운전자, 4호에 보면 운전자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짧게 줄여가지고 운전이나 운전 보조나 동일한 것이니까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앞에 3호에 보면 자동차의 보유자라 하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죠. 그 중에 뭐한 자? 소유자와 정당한 권리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위법 운행자를 빼면 보유자란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위법 운행자는 결국 절취운전자, 무단운전자예요.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고 훔쳐가고 막 이런 놈들이거든. 그러면 왜 보유자라는 개념이 필요하냐? 보유자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자배법은 어떤 법이냐면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운행자에게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은 운행자에게 집중시키고, 운행자라는 개념. 그런데 이 운행자들의 위험을, 집중적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강제하기로 해서 강제 책임보험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 운행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그런다면 얘도 피보험자가 돼. 그러면 보험보호를 받는 가입자가 돼. 그럼 이자가 사고 내고 나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건 웃기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운행자를 보험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강제보험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빼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왜? 피보험이익에, 우린 계약법에서 공부했지만 피보험이익은 그것이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한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불법한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려니까, 운행자 중에서 얘 뺀, 운행자 뺀, 요 사람들만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로 하기 위해서 보유자라는 개념을 독일에서 만든 거고, 그걸 번역을 해서 할터를 일본 아이들이 보유자라고 한 것이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대인배상 1 책임보험에, 옛날엔 자배책보험이라고 했던 강제보험의 피보험자가 둘이 있어, 둘. 피보험자가 누구였냐면 보유자와 운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나 보유자가 남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그 대인배상 1 강제보험자가 이들에게 보상하는 보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유자를 갖다가 분해해보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나눠보면 대인배상 2에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었지만 같은 것이었어요. 이들이 뭐냐? 이름을 지 이름으로 해서 보험 가입한 김영 피보험자인 것이고, 자동차 보험에서 논의하는. 그 다음에 김영 피보험자로부터 일정한 신분 범위에 있는 친족, 그들도 보호하고 있는 친족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김영 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사용 허락을 받은 소위 허락 피보험자, 그리고 김영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 그래서 사용 피보험자, 이들이 결국 보유자가. 그래서 처음에 대인배상 1을 만들 때 피보험자, 약관의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1은 보유자, 운전자, 그리고 대인배상 2에 가면 기형, 친족, 허락, 사용자, 운전자를 기친허사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게 같은 것이야. 그래서 2000년대에 와가지고 그냥 대인배상 1, 2를 그 약관을 통합하면서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친허사원으로 이렇게 지금 대인배상 1도 그래서 기친허사원이 피보험자인데 연역적으로 옛날에는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가 보유자와 운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운행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운행자 중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는 뭐예요? 소유자와 정당한 권리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적법한 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법 운행자는 제외시킨 보유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건데 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행자 중에서 절취운전자, 무단운전자 뺀 자가 보유자다. 지금은 그 보유자라는 개념을 밝힐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냥 기친허사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보유자가 바로 뭐다? 기친허사예요. 기친허사. 그리고 더하기 운전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운행자 개념을 보유자와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운행자는 훨씬 더 넓은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금 진도가 빠르긴 한데 그리고 갈 수 있을 때 빨리 갑시다.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좀 스피디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자동차 보험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하고 싶어서 좀 뒤로 빨리 가는데 혹여 이해가 안 된다면 막 지나가도 의미가 없어. 불러. 나 모르겠다 하고 나는 별다른 그런 어떤 제재가 없으면 다 이해하는 것을 막 할 테니까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이건 이완영보다 더 나쁜 놈이야. 예? 선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그건. 너 모르면 모른다고 세우라고. 나 같이 데리고 가라. 나도 같이 알고 가자 하고서 물어보란 말이야. 나한테 물어. 자, 그럼 운행자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가 대상이 되는 거냐면 운행자는 명백한데 어떤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은 운행지배가 있는 운행자라고 볼 것인가 아닌가가 애매한 자들이 한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검토를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나머지를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에 경계를 분명히 세워놓으면 이제 어디서나 이제 논의가 됐을 때 얘는 운행자야, 얘는 운행자가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배법을 연구하면서 항상 애매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의 경계를 좀 밝히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되지 않는 나머지들은 여러분도 쉽게 운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쉬운 사례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논의하는 범위의 사람들의 애매성만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놓게 되면 자배법상 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는 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싹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먼저 하나가 절취운전자. 절취운전의 경우 자, 우선 절취운전자의 의의부터 정리를 합시다. 뭐가 절취운전이냐면 도난운전, 도둑운전. 타인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놈이죠. 절취하는 놈이 차주한테 나 이거 훔쳐가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절취운전자는 운전을 합니까? 운행을 합니까? 자, 운전의 개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전은 뭐예요? 그냥 현실의 조작, 타인 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운전자잖아요. 절취운전자는 지금 운전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절취운전자는 운전자요, 운행자요. 지 맘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운행지배란 뭐라 그랬어?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취운전자 훔쳤으면 지 맘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운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고 차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데 차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허락을 받아서 사용한다 그런다면 얘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받고 자동차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절취운전자는 또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아들이 차를 가지고 아버지 차를 훔쳤다 이런 일은 없는 거지. 아버지 차를 몰래 사용하는 일은 있지만 아들이 훔쳐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분관계 없는 자가 여기다 앞에다 쓸까요? 여기다. 차주와 신분관계가 없는 자, 아무런 신분관계 없는 자가 차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것이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 때 이를 절취운전이라 한다. 그러니까 절취운전은 뭐냐면 신분관계 없는 자예요. 일면식도 없는 자. 이렇게 별로 인적 관계가 없는 자,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차주의 사용 허락 받지 않고 몰래 차주를 훔쳐가지고 사용 허락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사용하는 자, 사용 관리하고 이러는 자, 운행하는 자. 이때 절취운전자는 그러면 그 차를 갖다 지 마음대로 사용할 테니까 운행을 지배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죠. 논의 필요가 없어. 절취운전자는 운행자예요. 그러니까 절취운전자의 운행자성은 논할 필요도 없이 이때 그러면 절취운전자는 운행자다. 절취운전자의 운행자인가 아닌가 하는 운행자성에 대해서 논란이 없어요. 운행자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어. 논란이 없다.
이 자는 당연히 운행을 지배하는 자니까. 이제 절취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절취운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주의 책임이야, 차주. 그때 그 허락을 한 바가 없는 차주의 운행자성이 중요한 것이죠. 차주는 운행자인가, 그때. 차주가 운행자냐. 그러니까 차주가 근데 허락받지 아니하고 이게 있다고 볼 건가 없다고 볼 건가 이제 의문인데 이 절취자가 그 자동차를 갖다가 가지고 제3자에게 사고를 야기했다고 했을 때 제3자는 절취자에게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자가 얘한테 청구를 할 때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관해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차주가 운행을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배의 가능성이 있을 때 운행지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런다면 얘를 운행지배가 있었다. 그 사고에 운행을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운행지배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 운행자에게 책임을 우리가 엄격하게 귀속시키는 거냐면 그 차를 지배하고 있는 자고 또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자니까 누구보다도 용이하게 자동차로부터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용이한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차니까 네가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지 라고 하는, 그래서 사고가, 자동차라는 위험물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고 결과를,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거를 옆집 사람이 관리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네 차로부터 어떤 위험이 발생되지 않게 막 그걸 억제할 지혜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의 차주인 것이지. 그러니까 네 거니까 누구보다도 그 차가 잘못 이용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네가 그 차가 사고를 야기하는데 어떤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어떤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운행자 책임을 우리가 엄격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마디 보자고. 이 차주가 잘 잠궈놓고 차도 잘 보관을 해놨는데 잠자는 사이에 어떤 흉악무도한 놈이 와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뭐 이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차를 끌고 갔다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도 이 차주에게 너는 그런 일도 방지해야만 했었어 라고 요구한다 그런다면 우리 사회생활상에 차주의 어떤 평온한 생활이란 희생되어야 되는 거죠. 차 사놓으면 그 다음날 그냥 맨날 보초서 해야 돼. 혹시 또 도둑이 와서 가져갈까 해서 보초서 해야 한다면 너무나 그건 가혹한 얘기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요 자동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상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하에 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까지도 운행지배가 있다라고 해. 있다. 너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절취운전 사고에서 운행자 책임은 없다. 운행지배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통솔이에요. 그때 당시에 절취운전 사고에 있어서 차주의 운행지배는 단절되었다. 상실되었다. 그때 이 차주는 운행지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통솔입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책임을 인정한다 그런다면 차주의 책임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혹한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럼 모든 국민은 전부 다 잠 못 자. 지금 1,800만 대의 차가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1,800만 시민은 전부 다 차를 지키고 있어야 돼. 그치? 나도 지금 강의할 수 없지. 밖에 나가서 지금 어느 놈이 절취운전해가지고 와서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거 감시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해서 원칙적으로 절취운전은 운행지배를 운행자가, 차주가 상실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티피컬한 케이스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절취운전 사고에 차주는 책임 없다. 어떠한 책임도 없다. 한데 예외는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뭐냐면 차주가 차량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었을 때, 차량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어. 차량 관리상에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차를 누구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있었다든지,
또는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를 멀리 두고 어디 볼일을 보고 왔다든지, 어떤 차주가 차를 몰고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키를 당연히 시동을 끄고 키를 잠근 다음에 가서 담배를 사든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로에다가 차를 시동을 켠 채로 내려가지고 시동을 걸려있는 채로 문도 열려있는 채로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언놈이 가져가 버렸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동차의 위험이 사회에 현실화되는 것을 갖다 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자가. 그 절취운전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여튼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모든 이들은, 통설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때 책임을 민법상의 책임인 것이냐 아니면 자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배법상 책임이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지배가 없는데, 운행지배는 그러니까 민법상 책임을 인정하자는 새는 차를 잃어버린 이자는 운행을 지배할 가능성도 없고 운행지배가 없는 것이지만, 그 차가 절취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데에는 얘에게 과실이 있었던 거니까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민법 적용설이 있어요. 민법 적용설은 민법 750조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과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민법 적용설이 민법학자들의 그 견해를 들어보면 이들이 좀 다수의 입장이 민법 적용설을 옛날에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민법 적용설에 이 문제점이 좀 있어요. 민법 적용설에 의하면 민법상의 책임을 묻자라는 이 설에 의하면 이런 이상한 결과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아까 공로상에 차를 갖다가 놨던 차주가 차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차주가 절취자가 있었는데 절취자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없는 놈이야, 이거 개털이야, 이거 도둑놈이야, 이거. 그래서 이 제3자가 얘한테 청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배법상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자배법상의 청구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얘가 자동차의 관리상에 키를 꼽아놨다든지 문을 열어놨다든지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민법 750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저 설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은 밝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문짝이 열렸습니다라는 절취자의 진술이 확보되었을 때 이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얘가 안 잡혔다면 차주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꼼꼼하게 잠궈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차량관리상에 과실이 없다, 꼼꼼하게 잠궈놨는데 그걸 어떻게 뜯고 갔어요, 이럴 거 아니야. 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얘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 민법상의 청구를 하려면 얘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얘를 잡아와야 돼. 누가?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에, 자, 봐. 절취운전 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절취운전자가 이 차를 끌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다. 얘가 그 자리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하면서 다 진술할게요 하면서 얘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자니까, 절도죄의 처벌을 받게 되니까 사고 나면 도망가겠죠. 피해자는 발생했는데 얘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청구를 하려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얘는 아니라고 우겨댈 테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도망간 절취운전자를 잡아와야 한다고. 아파 죽겠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잡으러 가냐고. 형사도 못 잡는 절취운전자를 얘가 뭔 수로 잡아. 뺑소니 운전자를 못 잡아가지고 맨날 현수막 걸렸잖아,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잡아요, 그죠? 결국은 얘 청구를 부정하는 설과 뭐가 다르냐, 얘. 그러니까 이러한 민법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얘가 엄청 다친 거지. 절취해 가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얘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도망간 거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고, 그래서 그 사실을 보니까, 얘 진술을 들어보니까 차가요 가다는데 시동이 걸려 있어서 한번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열렸고, 그 차가요 페라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몰고 싶었어요 하는 진술을 획득했어. 그때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얘가 도망가 버리게 되면 청구 못해요.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죠.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문제가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뒷전이지 않느냐 해서 민법 적용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배법을 적용하자라는 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 묻자라고 하는 자배법 적용설은 운행자 책임을 묻자라는 거예요. 저 운행지배가 없는데? 없잖아. 자동차의 절취운전 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행의 지배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저 점유를 침탈해 가버렸으니까. 돌아올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지. 만약에 사고 안 나면 돌아올 리가 없는 건데. 운행 지배가 없는데 운행자를 인정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배법에서 적용하자라는 자배법 적용설에, 그래서 명칭을, 학설의 명칭이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 절취운전, 하나는 관리 책임설이고 하나는 객관적 용인설. 왜 이 객관적 용인설. 객관적 용인설은 이런 말입니다. 자, 허락이라는 개념을 내가 얘기해. 허락이라는 개념. 나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면 허락 피보험자 그러는데 그 허락이란 뭐냐? 차주가 허락을 했다. 아까 절취운전잖아요. 주목. 절취운전에 있어서 운행지배가 상실되는, 단절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절취운전은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차주의 허락 없이. 허락이 없다라는 것은, 허락이 뭐냐면 운행지배의 분배예요. 자, 내가 운행지배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운행지배가 귀속자가 차를 주면서 너 사용해도 좋아 그랬다면 나의 운행지배를 일부 띄워가지고 너도 운행을 지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운행지배의 분배, 그것이 허락인 거거든. 근데 지금 저 절취운전에 있어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분명. 허락 없이 차주의 자동차를 차주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절취운전이었단 말이에요. 허락이 없었어요. 운행지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운행지배에 쟤한테 분배가,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객관적 용인설은. 얘한테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다, 얘가. 얘한테. 허락을 했으니까 운행지배를 나눠준 거고 둘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 차주랑은. 운행지배가 단절된 게 아니라 주었다, 얘한테. 라고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운행지배가 나누어졌다라고 해야 얘를 운행지배가 일정 있고 일정 있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그래서 모두 책임회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다소 객관적 용인설은 그래가지고 약간의 초기에는 억지스럽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용인. 용인은 명시적으로 하는, 허락은 아니지만 용인은 뭐 용납하고 인정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용인설이란. 그러니까 객관적 용인설의 의미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물론 너는 얘한테 자동차 사용을 허락할 의사가 없지. 어떤 사람이 도둑놈한테 차 써도 좋아 라고 했겠느냐. 없다 이거야. 그런데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관적 용인은 없었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지만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제3자 입장에서 보자. 객관적으로. 차를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 그렇게 허술하게 키도 열어놓은 키를 꼽아놓은 채 차를 세워놓고서 너는 편의점에 갔다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와서 차를 끌고 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네 입장에서 보면 없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 거 아니냐, 뭐 하려면 해, 뭐 이런 그 심리 상태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 제3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한 행위를 네가 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자동차를 끌고 가도 좋다라는 용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허락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했으니까 운행을 지배해도 좋다라는 운행 지배를 분배해 준 거고, 너는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네가 운행 지배를 얘한테 나눠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너는 차주로서 간접적인 운행 지배, 얘는 직접적 운행 지배를 하고 있는 운행자, 너는 간접적 운행 지배자. 그래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차주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뭐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두 번째, 관리 책임설이 있어요. 관리 책임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운행자 책임의 본체를 옛날에는 지금까지 주류적인 견해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 이론설에 의하면 운행지배가 귀속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네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리책임설이. 운행자 개념에 대해서 내가 교재에다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들을 몇 개 소개를 해놨는데 관리책임설은 뭐냐면 운행자의 본체는 운행지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운행자 책임의 본체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다. 자동차 까딱 잘못하게 되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하지 마라. 근데 그래도 네가 그 자동차를 사용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사고 방지를 억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하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행자의 지위는 뭐냐? 자동차에 대한 모든 관리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을 때 운행자 책임이 곧바로 발생하는 거다. 관리성을 잇고 운행자 책임이다, 이게. 운행자가 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자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운행 지배 이런 거 필요 없죠. 관리자이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차주, 자동차 관리 잘했어야지.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넌 책임 있는 거야. 자동차 차주로부터 차를 빌린 자 역시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 너는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행자 책임의 본체가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을 가지고 설명해왔던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새로운 학설이 뭐가 나온 거냐면 관리 책임설이 나온 거예요. 운행자의 본체는 관리 책임이다. 운행자 책임의 본체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차량 관리상에 조금이라도 관리 책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엄격하죠. 그러니까 관리 잘못했으니까 운행자 책임을 져서 자배법 바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민법 적용설이 주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잡혔던 경우의 얘기고 학설은 자배법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자배법 적용설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자배법 적용설에 어떠한 내용을 취하고 있는 건지 자배법 학자들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국내 학자들은. 그저 민법 적용설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검거율도 뺑소니 검거율도 낮고 하니까 막바로 자배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하자라고 하는 자배법 적용설에 찬동하는 학자들은 많은데 그렇다면 자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 주장을 하는 바가 있는데 크게 객관적 용의설과 관리 책임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난 두 설에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책에는 관리 책임설에 찬동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생각하면 객관적 용의설 아직은 운행지배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니까 적어도 차량을 이렇게 함부로 보관을 했다 그런다면 누구도 운행해도 좋다라는 객관적 허락을, 객관적 용의를 했다라고 보아서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이 보다 더 좀 현재의 입장에 타당한 거 아닌가 싶고 이 관리 책임설은 굉장히 엄격하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쪽으로 이제 그 견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자배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학설의 주류예요. 판례도 최근에 이르러서 뺑소니 절치운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치사고에 대해서 그 자배법을 적용해 가지고 막바로 피해자의 구제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놓고서 절치운전에 관한 이 법리는 무진장 중요합니다. 지워놓고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절치운전이 뭐예요? 신분관계 없는 자예요. 없는 자가 책 보지 말고 내 얼굴 보고 신분관계가 전혀 없는 자가 차주의 자동차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요. 그때 이 차주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과실은 결국 자동차에 누구에게나 아무나 타려면 타라 하는 그런 의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봐서 자배법을 적용하자라는 자배법 적용설이 설득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사례 문제를 풀 때 이 사안에서 완전 절취운전인가 아니면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절취운전 사고인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져. 보험에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보험에 바로 가는 건 좀 뭐지? 보험자가 차주가 보험을 들었는데 차주가 도난을 당했다. 절취자가. 근데 절취자가 정말 차주가 꼼꼼히 관리를 잘했는데 제3자의 사고를 야기했다면 얘한테 청구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절취사고는 책임 없죠? 책임 없으니까 차주는 보험금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보험자도 물어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물어달라고 하고 얘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냥 얘의 불행이야. 한데 차주가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얘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얘한테 청구하는 것도 긍정이 되죠. 객관적인 용인이 있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피보험자인 차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얘한테 물어줘야 하죠. 물어준 손해를 보험자는 물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취운전 사고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아예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이런 거죠. 차주가 보험 가입한 이 차주가 누군가에게 법률상 책임이 존재하는 걸 전제를 해서 그 다음 보상 책임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책임이 없다 그런다면 보상 책임은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서 사례 문제와 많이 연결이 되겠는데 여러분은 이걸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 신분한 게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만약에 원칙적으로 절취운전 사고는 뭐예요? 절취운전자 혼자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차주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요런 정도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사례 문제를 주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이에요. 갑이 A보험회사에 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근데 그 갑이 어느 날 담배가게 앞에서 담배를 사려고 차량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담배를 사고 왔더니 누군가가 절취해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논하라. 그러면 참 무가 딱 떠올라. 아, 이거 절취운전 사고니까 절취운전자의 책임이 문제가 아니지. 절취운전은 보험 든 놈이 아니니까 차주의 운행자성을 하고 놀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1. 논점.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절취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절취운전 사고에 그 차주인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가가 이 사건의 논점이다 하고 적시한 다음에 논점을 이제 들어가 절취운전. 그래서 절취운전의 뜻은 뭐다? 이때 뭐예요?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있나 없나를 여기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자 책임진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쓸 수 있는 지금 내용 내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뜻 써줘야지. 절취운전은 뭐다? 그 다음에 뭐야? 절취운전에 있어서 차주의 운행자성이 이거다. 차주의 운행자성. 그래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차주는 책임이 자배보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차주에게 과실상의 자동차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민법적인 요소과 자배법적인 요소의 대립은 있지만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하여튼 보험자는 민법상 책임이든 자배법상 책임을 담보하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란 말이니까 절취운전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책임관계, 요거 머릿속에 받아.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써먹게 돼요, 이거. 절취운전 사고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다음. 그 범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무단운전이에요. 네, 무단운전. 두 번째. 무단운전은 우선 뜻부터 정리를 합시다. 뜻. 무단운전. 아까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한 가만 빠져요. 신분관계 있는 자입니다. 아들, 종업원, 친구 뭐 이런처럼 차주와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 자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 차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무단 사용을 하는 경우 이를 무단운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관계에 있는 자예요. 있는 자가 차주의 허락 없이.
절취운전하고 무단운전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신분관계 있냐 없냐니까 그 자동차의 반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거죠. 무단운전은 잠시 내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지만 자동차를 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반환의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절취운전은 어떤 놈이 훔쳐간 놈이 그대로 갖다 놓을 일은 없는 거니까 절취운전은 반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 게 절취운전이에요. 내가 먹어버리겠다, 그 차를 가져버리겠다라는 것이 절취운전이라고 한다면, 무단운전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잠시 사용하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만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책임관계에 있어서 무단운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단운전자. 말은 운전자라고 하지만 이제 깊이 논의할 필요 없어요. 운행자죠. 지 마음대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사실상의 처분을 하고 있는 자니까 운행 지배가 귀속되는 자죠. 이원설에 의하면 운행 이익도 누리고 있는 자고,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파악하자고 운행 지배를 갖고 있는 자니까 무단운전자 책임이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차별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데 저는 돈이 없다.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려야 되면 차주란 말이야. 자, 그럼 차주의 운행자성. 차주의 운행자성, 이거를 이제 초점으로 해서 논해야죠. 운행자성. 차주는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에서는 좀 아주 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려 좀 많이 설명했지만 골자만 얘기할게요. 차주의 운행자성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요. 그림을 그린다 그런다면 아까 그 절취운전자하고 달려가지고 차주로부터 아들이 또는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종업원이 사장의 차를 그냥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가서 제3자를 치었다라고 할 때 둘 간에 만약에 이것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반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절취죠. 극단은 절취예요. 그러니까 이 무단운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절취와 허락 사이에 있는 거지. 허락 받은 자와 절취자와의 사이에 허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없을 수도 있겠고 바로 화를 내면서 뭐 할 관계도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절취라고 그런다면 운행지배가 완전히 이탈됐다. 차주의 운행지배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허락이라고 그런다면 운행지배는 이탈되지 않은 건데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게 무단운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를 판단해야 되느냐? 과연 이게 절취까지 갔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절취까지 갈 것인가? 첫째, 그 무단운전자와 차주는 어떠한 신분관계에 있는가? 신분관계가 가깝다. 아들이다. 하면 아들이 아버지 차를 가지고 영영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을 해. 여러분이 혹시 4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 말고 일반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들이 영영 아버지 안 봐 차 한 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분관계에 가깝다면 어느 쪽이야? 이쪽이겠네. 사후라도 허락을, 여기 허락, 지금 차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했다라는 게 무단운전이긴 하지만 이 허락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사전적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후적 허락도 허락입니다. 나중에 허락 피보험자에서 또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락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이전에 허락을 받는 게 뭐 원칙이겠지만 사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집에서 아버지 차를 아버지는 지금 어디 나가 있는데 차주인 아버지가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지만 핸드폰이 끊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경기를 해. 그 아들이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엄마가 지금 무진장 아픈데 내가 엄마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차 끌고 가도 돼? 하고 허락을 받아야겠는데 연락이 안 돼. 그렇지만 그거 허락받는 사람 없죠. 그냥 엄마 차에 실어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예상되어 있어? 사후라도 승낙 가능성이 충분히 예정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응급실에 갔다 와서 잘 나아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까 그래가지고 엄마 차를 모셔가지고 갔다 왔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 아닌가, 그지? 친족이라든지 신분이 가까운 사람 상호가 내는 말이에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뭐 일일이 사전적 허락을 받지 않고 사후 허락이 분명히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가까웠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신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그러잖아.
집에 있는 테레비 누구 거야? 아버지 거잖아. 재산권자는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 나 지금 테레비 봐도 돼? 하고 묻지 않지. 그냥 틀잖아. 그 아버지가 내 허락 없이 테레비 틀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사후 승낙도 승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낙을 받는다, 허락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전적 승낙은 물론이요. 사후 승낙도 당연한 거이고, 신분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전적 승낙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묵시적으로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묵시적이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보고 있구나 하는 것. 그런데 신분이 먼 사람, 옆집의 통장이 무슨 반상회비 받으러 와가지고는 막혀. 이건 무단 사용이지.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그 텔레비전 주인의 아버지의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웃 간에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뭐 저런 예편대가 있어라고 하려고 생각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분이 가깝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 재물을 서로 사전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그냥 공동 막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인적 결합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재물이 아니잖아.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활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의 주인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전적 허락받지 않고 사후적 허락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막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쪽에 가까워. 신분관계가 먼 사람은 아까 반상회비 받으러 온 사람이 테레비 켜는 거 기분 나쁜 것처럼 옆집 아줌마가 가지고 뭐 차를 갖다가 막 끌고 왔다. 왜? 뭐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졸도해가지고 그 옆집 차를 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가지고 왔다. 그리고서 그 차주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집 양반이 갑자기 졸도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 차를 끌고 왔다. 이 사람 뭐요? 노발대발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신분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사후적으로도 승낙할 가능성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신분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를 따져봐야겠다 우선. 무단운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바로 책임이 있네 없네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신분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운행지배가 여전히 얘에게 나눠주는 허락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멀면 멀수록 그래서 전혀 모르는 놈이다 그건 도둑놈이고 전혀 모르는 놈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절취에 가까운 놈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운전 사고에 있어서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신분관계일 거예요. 차주와의 신분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또는 뭐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운행지배를 차주가 단절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 운행지배 멀면 멀수록 단절되어 있는 거지. 한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운행지배는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것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 자동차의 열쇠 관리는 어떠했는가도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과연 차주가 자동차를 키를 어디다 놨느냐. 자, 자동차 키를 놓는다고 할 때 우리 신분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위치가 다 노출되어 있죠. 뭐 책상에 툭 던져 놓는다든지. 근데 도둑놈이 와있다. 모르는 사람이 와있다. 돈을 보자, 돈을. 집안의 돈을 식구들끼리 있을 때 아빠가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아빠가 와서 그 지갑을 갖다가 가족들 안 보는 새 어디다 뭐 장롱 밑에다 감추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또 다시 뒷주머니에다 넣고 출근하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그냥 뭐 걸어놓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가족들이 신분관계가 가까우니까 그런 관리를 뭐 꼼꼼하게 안 하고. 근데 그날 만약에 무슨 파출부가 와서 뭐 한다든지 뭐 어떤 집에 뭐 손님이 온다 그런다면 귀중품들을 좀 더 깊숙한 곳에 넣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니까 그 자동차의 열쇠 관리를 꼼꼼히 했느냐 허술하게 했느냐. 허술하면 허술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꼼꼼하게 감췄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침탈되었다면 절취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쇠 관리는 어떠했는가.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운행지배를 인정할 소지가 높은 것이고 열쇠 관리가 굉장히 꼼꼼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얘가 그냥 가지고 나가가지고 했다라 그런다면 절취 쪽에 가까울 것이고 운행지배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 더 가까울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신분관계가 어떠한가 열쇠 관리는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높다 뭐 사고만 안 났더라면 허허허 할 정도의 그런 신분관계 뭐 그런 어떤 인간관계였다고 한다면 허락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반면에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관계다 도둑놈과 같이 이런 그렇다면 그때는 운행지배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겠죠. 또 하나는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이나 거리도 좀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무단운전을 했는데 아들이 잠깐 어디 또는 종업원이 잠깐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 가까운 근거리 짧은 시간 내에 왔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묵인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 이놈이 그게 아니야. 종업원 놈이 차를 가지고 어디 가냐면 강릉에 갔어. 언제 올지 몰라. 이건 어느 쪽에 가까워요? 도둑질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잠깐 무슨 여기 대방동 사는 놈이 상도동까지 일을 보려고 허락 없이 급해서 끌고 갔다 온 경우에는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지만 얘가 이걸 가지고 부산을 놀러 갔다든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든지 하는 것은 점점 운행 지배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무단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았느냐, 또는 그 거리는 얼마나 머냐 하는 자동차 무단 사용의 시간이나 거리의 장단 얼마나 기냐, 짧으냐. 또 하나, 얘가 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거냐, 가져갈 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이 그냥, 난 이거 그냥 먹겠어 라고 하는 의사였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여부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지만 신분관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분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가까운 주변인에 의해서 무단운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열세 관리도 허술한 것이 통상적이고, 그 다음에 사후의 승낙 가능성도 그들 간에는 높고, 또 그들의 반환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열세 관리도 허술하고, 이런 등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단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보기가 좀 곤란하게 될 것이에요. 해서 대법원 판례는 어떠하냐. 여태까지 무단운전 사고에서 차주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례 문제가, 시험 문제에 이러한 사례가 나오겠죠. 무단운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종업원이 자동차를 끌고 야호 하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때 보험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논점은 무단운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무단운전 항목을 딱 대목차 쓰고 바로 의의하고 들어와서 무단운전 신분관계 있는 자가 차주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 무단운전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지만 중요한 건 차주의 운행자성인데 이때 우리는 이걸 써야 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차주와의 신분관계 얼마나 가까운가? 열쇠 관리는 어떠했는가?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 사후 승낙의 가능성. 무단운전의 시간, 거리가 짧은가 가까운가? 거리의 장단. 기냐, 짧았느냐? 다섯 번째. 반환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반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하면서 위 사안에서 차주는 사례 문제인데 이렇게나 위 사안에서 무단운전자는 차주의 아들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무단운전의 시간이 하루에 불과했다든지 또는 12시간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정황들에 비추어 보아서 차주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절취운전과 같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차주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차주가 보험 들었을 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암기해가지고 써야 돼. 그런 사례 문제를 주게 되면 요거 다 열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겠지. 차주와의 신분관계, 열쇠관리의 허술한지 여부, 그 다음에 사후 승낙의 가능성, 무단운행의 시간, 거리, 그리고 자동차의 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걸 검토해가지고 무단운전 사고의 대부분을 차주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무단운전 정리하고 사안을 가지고 그럼 이제 봅시다. 아주 극단적인 사안이었던데 이것까지 인정했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은 무단운전이 얼마나 차주의 책임을 자배법상 판례가 인정했나를 알 거예요. 택시 회사의 직원, 운전기사죠. 택시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의 처형이 밤늦게 찾아왔어요. 실제 사건에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깨웠습니다. 새벽 한 2시쯤에 와서. 그리고 그 처형이 왔는데
처형이 깨웠단 말이에요. 처형이 누군지 알죠? 이 택시기사의 색시의 언니가 처형이요. 그러면 여기 이 택시기사의 동서가 되겠지, 처형의 남편. 이 동서가 울산에서 도박 중이라고 붙잡으러 가자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며칠째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지금 어디에서 지금 화투치고 있다 하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뭐 여리저리 수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디 무슨 울산에 있는 무슨 여관에서 또른꾼들 몇 명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지금 첫 끝발이 개끝발이 하면서 끝발 올리기를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어, 지금 가면. 그러니까 가면 잡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가려니까 걸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울산에 가는데 무슨 KTX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거 타고 가니까 좀 그렇고 해서 이 여자가 그냥 자기의 제부라고 하죠. 제부를 졸라가지고 좀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하니까 이 택시기사가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회사를 가서 비번인데 회사의 택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키박스가 있죠, 키박스. 그리고 직원이니까 그 회사의 택시기사니 직원이니까 용이하게 키에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운행하던 그 키를 가지고 차를 빼가지고 그 차를 타고 울산을 가다가 처형이 밟아 빨리 가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밟아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얘를 완전히 포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처형한테 택시기사한테 여기 있구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를 근거로? 민법 750조 and 뭐요? 자배법 3조. 그러니까 자배법 3조에 청구할 수 있는 무단운전 하는 거죠. 택시회사의 종업원, 신분관계에 있는 이 종업원이 택시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번날 택시를 자기 업무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택시 키를 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가다가 엉뚱한 데 가다 사고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지금 끌고 다니는 무단운전자는 그 스스로가 운행지배를 갖는 자니까 이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자배법상 청구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택시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못 준다 어쩐다 하니까 이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이게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느냐 아니면 운행지배가 연결되었느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자, 택시기사와 저 차주인 택시회사와의 관계는 뭐예요? 종업원. 신분관계가 밀접하죠. 자기는 늘 차를 운행하는 그 운전기사라는 점. 그 다음에 저 택시기사가 사고승 나게 가능성, 이거는 없겠지. 뒤지게 혼나지. 너는 오기만 해봐라, 이놈, 이렇게 하고서 뒤지게 혼날 거지만, 신분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열쇠 관리는 어떻게 돼? 이자가 열쇠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늘 들고 날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보고, 무단운전 시간은 좀 길었어. 아주 길었지. 장거리를 지금 가는 거니까 아주 좀 반환 운행을 하는 거지만, 반환 회사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모드를 볼 때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모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 사안에서 이 5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택시회사의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결되어 있다. 택시회사 책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자배법상 무단운전자도 자배법상 책임이 있고 택시운전 기사, 그 다음에 택시회사도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양수리 사건을 다시 한번 가보자. 차주의 운전기사가 차주는 어디로 가 있어? 지금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차주의 개인 운전기사가 미쓰리하고 드라이브 하려고 양수리에 갔다가 양수리 이장을 치었다. 이자는 종업원은 무단운전자죠. 무단운전자인데 무단운전자니까 운행지배가 있죠. 지 맘대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다라는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운행지배는 사실상의 처분. 그 얘기는 마음대로 내가 자동차의 행선지며 방향이가 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단운전자는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지게 되죠. 이때 차주는 어떠한가 할 때 이제 아까는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말했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검토해야 돼?
차주와 이 무단운전자의 신분관계, 고용기사죠. 신분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열쇠 관리는 어떠한가? 항상 이놈이 갖고 있는 거죠, 열쇠는. 운전기사가. 열쇠 관리를 어떠했는가? 사후승낙의 가능성은 없지만, 무단운전의 시간이나 거리는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뭐 여기 양수리 정도 놀러 가는 것은 뭐 긴 거리를 무단운전했다고 보기가 곤란하죠. 시간이나 거리도 짧았다라는 점. 며칠에 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환 의사가 있느냐 그럴 때 당연히 돌아오려고 했던 것들이었잖아요. 저 사건에 따라서 차주는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얘 운행집에는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이고 상실한 것이 아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개의 사례 정도 가지고 운전운전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알딸딸한 걸 하나 줄게요. 사실 사례 문제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배법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사건, 사고 중에서 절취운전 사고와 무단운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알딸딸한 게.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명백하니까, 책임 여부가 명백하니까. 시험 문제도 당연히 절취운전 사례를 준다든지 무단운전 사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배법에 대해서 이걸 완벽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서 사례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좀 특수한 사례인데, 갑이라는 애가 갑이라는 애와 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둘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교도소의 방장이 갑이었어. 소년원에서 을과 갑이 만났는데 을이 먼저 출소를 했어요. 교도소의 방장은 뭐예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놈이 짱이더라고. 이 제도가 개선돼야 돼. 가장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교도소 방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놈이 방장이 되는 그 관행이 있더라고. 을이 출소를 먼저 했죠. 을이 먼저 출소를 해가지고 얘가 열심히 또 나름대로 얘는 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애는 아니에요. 방장한테 잘 보이려고 좀 친한 척은 했었지만 얘는 좀 그래도 좀 착한 면이 많이 있었던 애야. 그래가지고 좀 새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 해가지고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이 을이 차를 샀는데 갑이 이윽고 출소를 했어. 한 1년쯤이나 있다가 얘가 출소를 했어. 그런데 얘를 찾아온 거야. 부담스럽지. 찾아오는 것이. 그런 방장이 찾아오고 그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뭐야. 두렵지 얘가. 두려우니까 둘이 뭐 할 때 싫은 소리를 내색을 못했던 것이고. 근데 딱 나와가지고 갑이 그러는 거야. 을 차를 보면서 이 새끼 나와가지고 돈 벌었네. 좋은데 차 좋은데 뭐 그러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왜 남의 새 차를 발로 차? 심보가 나쁜 놈이지. 툭툭 차면서 차 좋은데. 그러면서 야 하루만 빌려주라. 하루만 타자. 그래서 이 을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력한 놈이라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이런 게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을은 갑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하루를. 꼭 하루만 타고 돌려줘야 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는 것이 이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민법상 계약 중에 대차 계약 중에 사용대차, 우리 이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또 임대차가 있어. 사용대차와 임대차.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무상. 빌리는 건데 대가 없이 빌리는 거야. 지우개 좀 빌려줘. 이게 사용대차야. 응? 뭐 책 좀 빌려줘. 뭐 이런 것들. 어떤 물건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빌려간 자가 그대로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용대차 계약인데 무상이에요. 무상.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빌리는 건데 똑같이 빌리는 건데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친구한테 빌려줬다. 사용대차요. 자동차를 갖다가 렌트카 회사에서 빌렸다.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야. 차임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둘은 뭐예요? 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대차의 대주, 빌려준 자나 사용대차를 허락을 받고 빌려받은 거니까 둘 다 뭐예요? 정당한 자동차의 사용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빌려준 자나 빌린 자도 정당하게 허락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둘은 뭐로 시작한 거예요? 얘는 뭐로 시작했어요? 정당한 권리자, 보유자예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자예요. 한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자동차를 반납을 거절하고 전화가 온 거야. 나 며칠 더 써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돌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을 것이고 둘 간에 심한 욕설도 오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전화하기를 며칠 더 있다가 또 전화하기를 안 돌려주겠다. 이 참, 내가 탈게. 이 도둑놈이지 그야말로. 난 너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다. 그러고서 이것을 일주일을 끌고 다니다가 제3자에게 자동차 사고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안에서, 이거 일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이 사안은 좀 뭐죠?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어요? 허락을 받은 자에서 출발해요. 그죠? 처음에 얘의 지인은 허락이었어요. 허락을 받은 정당한 보유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지나가지고 이제 무단운전자로 변했지. 하루 지난 다음에는 허락이 아닌 거지, 그건. 너는 이제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다닌 2, 3일 동안은 무단운전자야.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는 반하는 사를 전혀 없다라는 통보를 해왔을 때는 뭐예요? 이제 이쯤에 오지 않았나, 절취운전자까지, 이렇게. 아직 모르겠다, 이 말이야. 어쨌든 여기까지, 이쯤까지 이제 안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막 가는 걸로 둘은 욕을 해대고 서로 막아가지고 우리가 틀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고, 얘가 당연히도 이 피해자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이놈은 워낙 뭐예요. 아주 사회생활상 싸가지가 전혀 없는 놈이니까 이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그나마 성실하게 출소해가지고 일했던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얘의 책임이 있는가, 차주의 책임이 있는가에 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그 자별법 지식을, 오늘까지 공부했던 자별법 지식의 기초에서 을의 운행지배는 있다라고 보아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운행지배는 단절됐다고 보아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 아, 책 보지만 안 나와. 어디 한 구석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거수. 을은 차주 을은 운행자 책임이 있다.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없다. 듣구만. 없다 한 이유가 뭐야? 이 차는 더 이상 지배할 가능성이 없고 강제총리할 가능성이 없고 운행 지배 여부가 전혀 없어서 운행 지배를 완전히 뺏겼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동차를 처음에는 허락해서 사용했지만 점점 나중에는 결국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표했고, 그랬으니까 얘는 운행 지배를 상실했던 것이고 절취운전이다, 이 사건은. 해서 얘한테는 운행 지배가 단절되었으니까 청구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최고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재판관들은 난 좀 다른 의견을 갖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주장을 오라. 최고재판소가 나보다 덜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 최고재판소, 일본의 최고재판관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 대법관은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 이런 사안에까지도 이렇게 분명히 12씩이나 잡아. 신분관계 있긴 있지만 이제 막가자고 하는 틀어져 있는 관계까지 이르렀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열쇠 관리 처음에 넘겨줬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갔고, 무단운전의 시간도 절취라고 볼 수 있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얘가 끌고 다니고 있어서 회복하기가 곤란했다라는 점, 반환 의사가 없다라고 해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차주가 자동차의 그 운행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고, 운행 지배는 단절되었다. 이게 최고재판관의 판단 이유예요. 근데 나는 이게 좀 더 봐서 자동차의 이런 사안에서 적어도 나는 얘한테 자동차의 이걸 절취운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차량관리상의 과실은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갖다가 열쇠를 얘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자동차 열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차주로서는 얘가 자동차를 갖다가 완전히 떼먹어버리겠다, 나는 안 돌려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저 얘가 한 것은 욕설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운행자 지위란 뭐냐? 운행 지배란 뭐냐?
운행 지배의 본체는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운행자가 다른 누구보다 운행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용이한 쥐다. 사고 방지에 사고 억지, 사고 방지를 해야 사고 방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위. 운행 지배의 본체라는 것은 다른 누구, 옆집 사람이 사고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라는 위험물이 현실화해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억지, 방지해야 할 책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운행 지배인 것이고, 운행자의 그 책임의 본체는 뭐냐? 사고 억지, 사고 방지. 사고 방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보고 책임 유무를 나는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냥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욕설로 얘기를 끝내려고 했던 이 을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그렇게 쉽게 면제시켜 준다고 한다면 자동차 사고에 이 책임 없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구제는 멀어지게 돼요. 이게 1980년도 후반에 있었던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적어도 을이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잃어버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얘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게 그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고 얘는 이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당연히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저 갑이라는 불황아가 했다고 했을 때 을은 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적어도 도난을 신고하고 도난 신고해서 수배를 하고 그 차량을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서 그 자동차의 위험이 회수된다는 위험은 이제 거기서 또 확산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위험이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난 아직 얘에게 차량 관리상의 과실은 있다. 차는 지순으로 넘겨줬던 것이고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한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결론은 지금은 최고재판소 판결의 결론을 취해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답안지를 쓰기를 원해요. 자동차의 무단 사용의 시간이 지금 일주일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차주로서는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 자동차 사고의 방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회수를 위한 노력은 간단한 것이에요. 뭐 이 사람이 찾으러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난 신고를 해서 수배를 하는 등의 노력은 했었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이 사안에서 얘가 자동차에 도난 신고를 하고 수배가 되어 있는 차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더 을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어. 우리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도난 수배를 하고 그 이상의 노력은 어떻게 해? 우리가 뭐 찾으러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제시키겠지만 어쨌든 열쇠를 얘가 임의로 넘겨준 이 사안에서 얘가 절취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고 해가지고 절취운전에 법리를 적용해서 운행자 책임을 부정했던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근데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어딘가에 써놨는데 어딘가에 있겠지. 자, 그래서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을 봤는데 질문 있으면 해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난신고는 수배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나는 이거예요. 운행자 책임의 본체가
사고가 확산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자가 운행자 지위인데, 그러한 운행자 지위를 게을리했다라는 점에서는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차를 빌려줄 때 빌려주기 싫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그 재질이 좀 안 좋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원하지 않는데 빌려주었던 것이지. 그렇다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거는 그 사람이 좀 악행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넘었으니까 또 그것도 연관이 돼서 도난 신고를 못 할 수도. 그래서 너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러한 약한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라는 거냐? 그들은 그냥 뭐 너는 잘못만 다 차주가 마음이 약혀. 그렇잖아. 우리는 차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그 어떤 그 구구한 사정들을 고려하자고 자배법 만든 게 아니라 자배법의 입법 취지는 뭐였어요? 자, 과실책임주의라는 게 가해자의 마그나 카르타였다. 피해자 보호에 너무 문제가 있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가지고 사용자를 책임의 장으로 끌어들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자동차 사고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 사실적 불법행위의 적용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로 해서 자배법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뭐예요? 운행자라는 그 책임자에게 충분한 운행자의 책임을 집중시키자 하는 태도가 무엇 때문이었어? 피해자 보호였어.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운송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집중된 위험도 조금 덜어주자 해서 분산책으로 보험제도를 자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 자배법의 가장 큰 입법 취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피해자 보호예요. 그럼 자배법의 입법 취지를 본다면 이것은 너무 차주의 여린 마음에 그 최고재판소도 참 네가 찌질했다, 참 힘들었겠다라고 해서 그 차주 의뢰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 같은데 그러한 식으로 계속 판결이 누적되게 되면 피해자 보호는 무력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비평이 높았어요. 비판이. 자,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라는 기능은 너무 무시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자들로부터. 최고재판관의 취지는 아까 저 친구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비판론은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절취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 나아가서 절취에 이르렀을 때 그 후에 그 차주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차량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같이 검토해서 운행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자배법의 취지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범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와버렸지. 집에 가셔가지고는 꼼꼼하게 책을 이제 읽어봐. 민법 부분을 막 스킵해가지고 막 그냥 골자만 설명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것이고 더 나가서 복습들을 좀 더 하시고 자배법에 관한 여기 판결들 있지. 옛날 판결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판례가 만약에 옛날의 판례와 내 책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판례들이 1970년대, 80년대 판례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90년대, 2000년대 판례가 변화가 있다 그런다면 바꿔야겠는데 이 판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례들을 잡아놓은 거거든. 그거와 같은 취지의 판례가 아무리 많아도 다 의미 없으니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사건 판례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들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번역판 똑같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일본어도 좀 공부해. 일본어는 읽기가 쉬워. 한자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서적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똑같구나 하는 것을 좀 그런 씁쓸한 마음도 책 안에 써놓고 그랬는데 판례들을 좀 읽고 복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복습은 철저히 하시고 예습은 해올 필요 없어. 왜냐면 예습을 여러분들이 해오려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잘 이해도 안 되니까 예습은 절대 하지 말고
복습은 좀 철저하게 하시고 오늘 한 20분 남았는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어기지 말고 오고. 자, 마치겠습니다.